1970년대 전 세계가 더 힘들게 훈련하려고 애쓰는 동안 소련은 완전히 다른 것을 개발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들의 선수들은 기록을 경신하고 국제 대회를 장악하며 당시에는 거의 설명하기 힘든 성과를 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이 유전이나 국가적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정교한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소련은 단순히 몸만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분석하고 측정하며 모든 변수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가 오랫동안 무시했던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회복은 훈련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라. 소련식 접근 방식의 중심에는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들리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이었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통제입니다. 소련은 모든 변수를 파악하고 통제하려 노력했습니다. 훈련, 수면, 영양, 회복 등 모든 것을 운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코치들은 매일 수치를 기록하는 간단한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아침 안정 시 심박수, 천, 근육통, 악력, 심지어 주관적인 기분까지 기록했습니다. 선수의 안정 시 심박수가 정상 수준보다 높으면 훈련을 조정했습니다.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목표에 맞춰 줄였습니다. 많은 서구 시스템에서 오버트레이닝은 나약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소련에서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시스템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힌트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오늘날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했습니다. 몸과 훈련 사이의 지속적인 피드백입니다. 정확히 이 덕분에 그들은 더 자주 훈련하고 더 빨리 진보하며 동시에 부상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더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교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머리에서 시작된다. 소련은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었던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피로는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이 정신적 요인이 제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수들에게는 코치뿐만 아니라 스포츠 심리학자도 있었습니다. 멘탈 트레이닝은 추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각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성과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모습도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근육이 회복되고 몸이 적응하며 더 강해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버튼을 누르듯 이완하는 것입니다. 차분한 마음은 이완된 몸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은 몸을 스트레스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재생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영양과 숨겨진 지원 그들 시스템의 또 다른 부분은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도, 현대적인 트렌드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없었습니다. 단순하고 완전한 식품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계란, 생선, 육류를 통한 단백질, 감자, 곡물, 호밀빵을 통한 복합 탄수화물, 호르몬 과정을 돕기 위한 유제품과 씨앗의 지방. 하지만 결정적인 포인트는 무엇을 먹느냐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먹느냐에 있었습니다. 식사는 훈련 직후, 즉 몸이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성과와 회복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소련 과학자들은 이면에서 다른 것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와 같은 외딴 실험실에서 그들은 극한 조건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몸이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디도록 돕는 물질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로디올라, 가시오갈피 에르테로, 오미자 시이산드라와 같은 어댑토젠에 대한 연구가 탄생했습니다. 이 물질들은 전형적인 자극제의 부작용 없이 부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었습니다. 덕분에 일부 선수들은 심한 피로 속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원칙은 동일했습니다.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을 지원할 뿐이었습니다. 신경계 그리고 왜 실패 지점까지 훈련하지 않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이 주로 근육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육통, 통증, 훈련 후의 느낌과 말입니다. 하지만 소련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신경계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신경계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힘을 낼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피로해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진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서구에서 종종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것을 피했습니다. 완전한 실패 지점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모든 반복 횟수를 최대치까지 밀어붙이면 근육만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 전체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피로는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소련 선수들은 대개 실패 지점 기스 3회 전에서 멈췄습니다. 모든 세트는 통제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동작은 깔끔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도 더 자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육만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과를 반복적으로 끌어내는 신체의 능력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휴식 대신 능동적 회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휴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지, 움직임 없음, 완전한 휴식입니다. 하지만 소련은 이것 또한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은 비활동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능동적 복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이 없는 날에도 선수들은 의식적으로 가볍게 계속 움직였습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재생을 가속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벼운 수영, 간단한 맨몸 운동, 줄넘기 또는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쿼트 같은 힘든 세션 이후 다음 날에는 완전한 휴식이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 30분 동안의 가벼운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영양소를 더 빨리 전달하며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추가적인 부담은 없었습니다. 단지 신체를 지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더 빠른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회복의 중심 토대로서의 수면 소련이 특히 진지하게 받아들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면입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 그것은 그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몸이 훈련 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수면 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은 운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관찰되고 평가되었으며 훈련 시스템에 통합되었습니다. 선수의 수면 질이 떨어지면 훈련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과도하게 피로한 몸은 적응할 수 없습니다. 단지 더 많은 피로를 쌓을 뿐입니다. 일부 훈련센터에는 특별한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 사이에 잠을 자며 신경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피로는 성과를 차단합니다. 수면은 그것을 복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수면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의 중심 요소였습니다. 온열, 냉각, 그리고 체계적인 재생 그들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밖에서 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방법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행 면에서는 정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열기와 냉기를 교차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문화에서 이 관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증기 사우나에 이어 얼음물이나 눈을 접하는 것입니다. 소련의 스포츠 과학자들은 이를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수들은 전략적으로 온열과 냉각을 오갔습니다.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열기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냉기는 그것을 다시 수축시킵니다. 이 교차는 신체 내부의 펌핑 효과를 만듭니다. 노폐물은 더 빨리 배출되고 영양소는 더 효율적으로 분배됩니다. 결과는 단순한 휴식보다 더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후에 또 다른 필수 요소가 따라왔습니다. 마사지입니다. 사치가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소련 선수들은 전문 테라피스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았습니다. 훈련 전에는 신경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벼운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훈련 후에는 근육을 이완하고 조직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심층적인 기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기술, 모든 압박 지점, 모든 지속 시간은 기록되고 표준화되었습니다. 서구의 많은 이들이 마사지를 가끔 받는 치료로 여겼던 반면 소련 시스템에서 마사지는 매일 행해지는 정비의 일부였습니다.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세 가지 기둥과 적응의 원칙,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명확한 시스템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소련의 스포츠 과학자들은 회복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생리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신경학적 영역입니다. 이 각 영역은 하나의 독립적인 훈련 요소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실제 역기를 들거나 달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서구의 많은 프로그램이 회복을 훈련의 부재로 본 반면 소련은 그것을 능동적인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측정 가능했으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적응입니다. 몸은 훈련하는 동안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훈련으로부터 회복될 때 강해집니다. 소련은 바로 이 시간대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회복을 통제하면 더 자주 훈련할 수 있습니다. 더 자주 훈련하면 더 빨리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전체적인 수행 능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돌파구였습니다.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재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들, 그들의 전체 시스템을 살펴보면 오늘날까지 유효한 여러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몸은 적응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훈련 중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훈련 세션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온도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온열과 냉각의 교차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재생을 가속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휴식일의 움직임입니다. 정지가 아니라 가벼운 활동이 몸의 흐름을 유지하고 치유를 돕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신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근육 실패 지점까지의 지속적인 훈련은 근육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수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8시간에서 10시간은 과장이 아니라 진정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정신적 회복입니다. 이완된 마음은 몸이 완전히 재생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체계성입니다. 소련은 지름길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복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결론 소련이 붕괴되자 그들의 지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서구의 코치들은 이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했는지에만 감명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했는지에 감명받았습니다. 오늘날 당연하게 여겨지는 많은 개념이 바로 그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주기화, 디로딩 단계, 피로 관리 및 체계적 계획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훈련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잘 회복함으로써 강해지는 것입니다.